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지난 8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2.5% 그리고 내년은 더 떨어진 2.3%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출범을 앞둔 2기 경제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야당에선 사람만 바꾼 소득 주도 성장 시즌2다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팀에게 놓인 과제들과 또 앞으로의 우리 경기에 대한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의 김태기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기 경제팀 발탁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인 인식이 상당히 안 좋다. 1기 경제팀을 출범을 시켜서 야심차게 경제정책 포용 국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지표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정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세계 경제 전반이 불황기로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한테 어떤 사람을 교체하는 인물을 교체하는 면모 일신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내년 총선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도 대비하는 이런 어떤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수단이 경제적인 그런 사령탑을 바꾸는 그리고 청와대 수석을 바꾸는 정책시장을 바꾸는 그런 인사 카드를 내놓았는데 지금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네. 문재인 노무현 정권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선 공약을 거의 혼자 컨트롤 타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임하는 그런 정책실장을 경제 사령탑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재정 전문가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금 부총리로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서로 엇박자가 난 이런 것들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원팀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감을 주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구상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카드로 이번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지금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바꾼다는 것이 약간은 조금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네.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 저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개각 카드를 청와대에서 틀림없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금 썼지 않았겠습니까? 네. 인사 문제가 일단 터지면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밖에 없는 카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애초에는 이 예산 국회가 끝난 다음에 내년에 면모일신의 어떤 개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조기 인사 단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먼저 여쭤볼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잠재 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경기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요. 매우 심각하다. 네. 예.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최저임금 내지는 소득주도 성장 쇼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막 가격을 막 잡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따른 또 다른 쇼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비가 막 급소하게 냉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홍남기 내정자나 김수현 실장 아마 이 두 분이 지금 마주하게 될 그런 상황은 말이죠. 결국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가지고 중국 경제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내리막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 중국 샤크죠. 샤크 예. 중에서도 좋은 샤크가 아니면 나쁜 샤크로 가는데 그건 중국이랑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가장 타격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을 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외 환경 부분도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 좋겠다. 이게 뭐 고용만 악화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업 투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소비마저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낮은 2.3%를 네. 제시를 했는데 이게 비교해 보면은 과거 유럽 재정 위기 당시 때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미하는 글쎄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게요. 결국 무디스라는 데가 이제 이 국가에 대한 신용 예. 평가하는 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국제 투자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성장률 조정하면요. 0.1%, 0.2% 포인트 조정합니다. 네네. 근데 이건 보통 우리 현재 2.8 지난번 했거든요. 2.3으로 했다고 하는 건 0.5% 0.5% 포인트를 그렇죠. 떨어뜨렸다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만일 지금 무디스가 봤을 때 지금 무디스가 제시한 게 이런 거거든요. 최저임금 너무 과도하게 올리고 부동산 너무나 과도한 정책을 편다고 하는 걸 경고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개선하지 않으면 어쩌면 국가 신용 등급 부분도 다시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경고의 시그널을 준 셈이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매우 심각하다 이거는. 네. 장 교수님, 네. 김동연 현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치 의사결정의 위기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뭐 경제학적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은 경제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어떤 경제 정책이 특별한 어떤 독과의 방망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경제 수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네. 어떤 경제 정책을 지금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가 지금 제조업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자원이 풍부한다든가 그런 어떤 역량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방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금 20년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네. 금융위기가 1997년부터 우리 금융위기가 우리 그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제적인 어떤 장기 경제 침체에 우리 경제가 편입되어서 거기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최근에 보면 그런 건 아닙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고 네. 반도체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반도체도 여러 가지 지금 대기업 편중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투자와 생산력 감소를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네. 정치권에서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은 있지만 그것을 밑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어려운 지금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네.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그 경계해야 언급을 된다는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네. 실제로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우선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뭐 우선은 뭐 폐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이제 물가가 이제 얼마나 되냐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이미 고유가 부분은 상당히 굳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유류세를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 사태가 오래 갈 거로 봅니다. 결국 이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고유가 체제는 그대로 간다. 그럼 물가도 80달러 올라가고. 체제로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또 10%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부터는 법으로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뭐 권고 비슷했는데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기업의 인건비 인상이죠. 자, 그럼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수입물가 오르겠죠. 그렇죠. 다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임금 오르게 되면 다시 인건비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생활 필수품들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올 거라는 거고 단지 지금 부동산 부분은 가격 잡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부동산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물가 상승과 다른 상황의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서민들이 느끼는 이 생활 물가라고 하는 건 급소하게 오르고 바로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란 스태그플레이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고용시장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대체적인 의견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기에 네. 따른 이제 실업률 인상, 실업률 상승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축도 분명히 있죠. 특히 네. 장하성 정책실장 내년이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는 줄거나 뭐 실업률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을 근거로 반론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근데도 고용시장은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한다고 봐요. 네. 우선은 뭐 고용의 숫자는 줄어도 질은 좋아졌다는 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실업을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아예 장기 실업자. 그냥 뭐 한두 달 실업이 아니에요. 네. 6개월 이상 막 실업되는 구직 사람들. 포기한. 그다음 구직을 아예 포기해. 네. 그러니까 난 일자리 찾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기분이 아니야. 그게 구직 단념자입니다. 네. 그다음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15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우리나라 노동력의 가장 핵심이 40대입니다. 네, 이 그렇죠. 40대 이 고용이 격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고용의 어떤 이 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좀 안 하시면 좋겠고 고용보험 가입은 왜 늘었느냐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 있을 때 왜 일자리 안정자금 준다 그랬죠. 네. 그 3조 원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거든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 질이 좋아져 가지고 고용보험이 가입했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진짜 나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대량 실업이 올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둘지 아니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할지 고민하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유혹은 정부는 갖고 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금을 증세를 한다면 바로 민심이 이반되고 마찬가지로 그 외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최근에 경기가 불황기로 접어드니까 투자와 생산력이 감소가 되고 제조업이 성장이 둔화되다 보면 일자리 감소와 세원 약화 그리고 결국은 세원이 약화가 되면 복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복지가 축소되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저항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대선 때 각 당이 복지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해서 포퓰리즘 정도로 지금 국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문제고 결국은 금융과 실물이 양쪽에서 동시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외환 내후 네. 이런 어떤 그 지경의 진퇴양난적인 그런 경제로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증세를 하자니 그렇고 마찬가지로 외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에 정부의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각국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약간의 퇴보하면서 보호무역 국가가 대두가 되고 있고 네. 또 미국, 중국의 어떤 민족주의 성향이 상당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보면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돼 있고 이것이 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뭐 스웨덴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올리자 그런 국민적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데 민주당 정부가 증세를 하자고 하면 한국당은 틀림없이 야당은 반대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합의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앞으로 나갈 길이 상당히 험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기 경제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뭐 오늘 조간신문에도 이제 국회 예산안 이제 심의 나가서 예. 협조를 구하는 뭐 그런 사진도 많이 신문에 등장을 했는데 예산 정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단 말이죠. 지금 예산 심의 한참 진행 중이고 20일 정도 남았는데 신임 부총리는 임명이 됐는데 실제 심의는 법상 따지면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러날 사람이 심의를 해야 되고 올 사람은 인사청문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야당이 비판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야당도 애매하고 여당도 애매하고 네. 서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방전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조금 면이 적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 네. 청와대 시스템,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실수를 했다고 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인사 문제가 나오면 현재 있는 장관이라든가 차관의 힘은 급격히 떨어지고 네. 차기 장관에 대해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바뀌기 전까지는 이 장관이 무슨 말을 한들 그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잘못된 그런 그 뉘앙스로 언론에 흘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기 팀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일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임을 네. 강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원톱을 상당히 강조를 했단 네, 말이죠. 투톱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렇죠. 원톱을 뭐 사실 뭐 강조하면서. 홍남기, 김수현 뭐 이 조합이 예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쏠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전반을 조율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힘이 쏠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예. 장하성 실장도 완탑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장하성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정책을 조율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김수현 실장이나 지금 홍남기 내정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완탑이냐 투탑이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경제 현실을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정책 처방을 얼마나 단일화된 처방을 내놓을 것인지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홍남기 내정자는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필요하다면 소득주도 성장 수정할 수 있다. 네. 근데 김수현 실장은 그대로 간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부터 현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정책 처방을 단일화된 처방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죠. 만일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한다 그런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소득주도 성장은 유지하는데 부작용 있는 거는 방법론은 보완한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이번 개각은 잘된 개각이야. 대통령의 개각 메시지는 정책의 혼선을 막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에 개각해? 그리고 이 두 사람 말하는 게 벌써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정책 조율 내가 한다. 소득주도 성장 그대로 가. 그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총리 내정자는 바꿀 수 있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바꾸라고 하는 게 제가 주는 충고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교수님 정책실장이 주도권을 쥐는 게 맞습니까?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쥐는 게 맞습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매번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부총리가 지는 것이 맞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이 저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저는 뭐 판단을 합니다. 문고리 걸려. 오랜만에 듣는 용어. 네. 근데 그거 하나 재밌다는 게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왜 아베 일본 총리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요새 되게 인기 좋아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 경제를 직접 챙겨요. 막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부터가 지두지 해버립니다. 그다음 아베 총리 뭐 물가부터 해가지고 경제 성장 잡고 뭐 개혁 부분을 아예 그냥 아베 총리가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대통령 정책실장의 미션은 단순하게 정책 조율이 아니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거기다 반영하는 게 그 대통령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악화되는 경제를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안 나서면요, 사실은 아까 정책실장 뭐 그다음에 저 내각에 또 심지어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제부처끼리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나 아베 부분에서 조금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예.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게 김수현 수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수현 신임정책실장의 색깔이 워낙 짙다 보니까 또 친노 인사라는 이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실장 인선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그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소신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 같고, 홍남기 지금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권 때 기획비서관도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그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스맨의 자질 이런 것들도 이제 전통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따라붙는 네. 그런 수식어인데 이런 측면에서 홍남기 실장은 지금 김동연 실장도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예상을 해서 네네. 그 일자리 뭐 소득주도 성장을 수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네. 야권한테 던지는 아하. 어떤 제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통과될 통과되기 거라고 위해서. 예상을.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동연 부총리도 쉽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뭐 캐비넷 문건 이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야권에서는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뭐 저는 뭐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홍 내정자가 이제 잠재 성장률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선 잠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대략 우리가 한 네. 2.89%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잠재 성장률 끌어올린다고 하는 건 한국 경제 체질을 이제 높이겠다고 한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 부분들입니다. 결국 기업이 혁신하고요. 그다음 고용 관행을 혁신하는 이게 당장의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홍남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달 말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월하게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전국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에 야당이 이탈을 또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치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예산국회, 정기국회 입법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야당이 물러날 리는 없다. 물론 뭐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도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한국당이 여기에 동의를 해줬지만 네. 이번에 이 캐비닛 문건을 작성할 때 홍남기 부총리가 박 정부 때 그것은 내가 작성했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 이때 작성한 것이 단순 작성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작성을 했냐. 이때 캐비넷 문건의 내용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그리고 보수단체 재정 후원 지원 대책 세월호 위안부 문제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캐비넷 문건인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모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문건에 개입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각이 선 그런 날선 공방이 오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부총리 청문회 때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뭐 개입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만 기술을 한 것이다. 네.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고 물론 현재 어떤 그
경제적인 불안과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경제 상황의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정치적인 각도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은 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공무원 출신이고 그리고 재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준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기 경제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김태희 교수, 장성훈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